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다거나 내 건강이 악화가 됐다거나 하는 분 외에도 레몬즙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피로감이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지고 두통이 작아지고 소화불량이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손발 저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손발 저림이 점점 사라지고 추위를 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한테는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병재 박사입니다. 저는 설해마을에 있는 메디시 네이처에서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충남 논산에 있는 천년건강교육원에서 상담과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레몬과 레몬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주요 효능은 무엇인가요? 이 레몬과 레몬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주 효능은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 100조 개의 세포가 각각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장기를 만들고, 그래서 장기라 하면은 우리가 뇌도 있고 눈도 있고 갑상선, 위, 간, 장, 콩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인체를 이루는 원리로 만들어져 있는데, 세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세포들이 살아가고 재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이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들에게 공급해 주는 것은 혈액이고요. 그 혈액이 가는 것을 혈관이라는 통로라고 우리가 이름했는데, 이 혈액순환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고 계속해서 제 기능을 다하고 건강하게 재생할 때 우리는 인체가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혈액순환이 저하가 돼서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노화가 된다, 또는 질병화됐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의 건강에 위해서 혈액순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레몬은 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음식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우선 레몬에는 유기산이 풍부합니다. 이 유기산은, 레몬에는 한 9가지 정도의 유기산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구연산입니다. 이 구연산은 우리 혈액을 막고 있는 주요 원인인 석회, 점액질, 이물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줘서 혈액이 잘 돌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레몬에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그리고 아연 같은 것들이 풍부해서 우리 혈액에 있는 독소들, 즉 활성산소를 아주 효과적으로 없애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 개선에 아주 탁월한 음식이 바로 레몬이고요.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레몬즙이나 레몬수를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수나 레몬즙을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게 되면은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장기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레몬수와 생즙의 차이점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가요? 레몬을 직접적으로 과일로 먹게 되면은 많이 시고 또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솔직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효율적으로 흡수가 되고 또 충분한 양을 먹기 위해서는 레몬수나 레몬즙이 가장 좋은데, 레몬수보다는 더 좋은 게 또 레몬즙입니다. 레몬수는 이제 많은 분들이 레몬을 슬라이스 내서 물에 띄어 먹는 방식으로 드시는데, 이렇게 드실 때 아예 안 드시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레몬즙을 내서 직접적으로 섭취하시는 거나, 또한 그렇지 않으면 레몬즙을 내서 미지근한 물에 타서 먹는 것보다는 효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레몬수를 슬라이스해서 드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레몬즙을 드시거나 아니면 레몬즙을 물에 섞어 드실 때 훨씬 더 많은 효능을 보세요. 레몬즙은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레몬즙을 드시기에 좋은 분들은 남녀노소 전부 다입니다.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기능은 점점 더 좋아지고요. 그래서 이게 꼭 내가 어떠한 질병이 있다거나 내 건강이 악화가 됐다거나 하는 분 외에도 레몬즙을 드시기 시작하면은 피로감이 덜하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훨씬 더 맑아지고 두통이 작아지고 소화불량이 개선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손발 저림,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손발 저림이 점점 사라지고 추위를 타는 것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고지혈, 당뇨 이런 분들한테는
월등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고혈압이나 고지혈이나 당뇨 이 모든 질병은 우리가 흔히 옛날에 얘기할 때는 성인병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주로 걸렸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성인병이 아닙니다. 이제는 만성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는 20대, 흔히 10대들도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점점 많아졌었고 요즘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은 20대, 30대 친구들한테서 당뇨나 고혈압의 발병률은 거의 매년 50%씩 증폭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이러한 질병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레몬즙이 아주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 이유는 당뇨와 고혈압과 고지혈은 혈관성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것이 고혈압이에요. 혈관이 막히면서 지름이 줄어들잖아요. 지름이 줄어들면은 압이 올라갑니다. 그게 고혈압의 원리입니다. 고지혈증은 우리 혈액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간에서 많은 콜레스테롤을 생산할 때 만들어지는 질병이 고지혈입니다. 혈관성 질환이에요. 그리고 당뇨는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혈액순환 저하로 오기 때문에 혈액순환 저하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레몬즙은 이분들에게 아주 탁월하고요. 그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은 우리 전립선에 석회나 점액질이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쌓이면서 전립선이 비대되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 그러는데 레몬은 그러한 찌꺼기들을 씻어내는 역할 또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에게도 좋고요.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효과를 봅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떠한 증상이 있다라는 분들부터 이러한 만성질환을 가지신 모든 분들에게 레몬즙은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즙을 처음 드셔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어떻게 드시면 좋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레몬즙을 처음 시작해 보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레몬을 집에서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 레몬의 효과는 가장 극대화되는 것은 생즙일 때 가장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레몬을 처음에는 한 개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개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개를 즙을 내서 고운 망을 사서 거기에 있는 섬유질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녹즙기에 레몬즙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시 필터망에 한 번 더 내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만 남은 그 레몬즙을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1대4나 1대5의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레몬을 한 개 짜면은 정말 얼마 안 나와요. 한 20cc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5 비율이면은 물을 한 100 정도 100에서 125 이렇게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몬 술을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 처음에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레몬 술로 시작을 하시고요. 먹는 타이밍은 아침에 시작하지 마시고 점심 공복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이유는 현대인의 거의 80% 이상은 어느 정도의 위염이 있습니다. 이 위염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때 위장이 계속해서 연동운동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깨끗하게 비워놓기 위한 연동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날 때쯤 되면은 보통 우리가 생활할 때 점심이나 저녁 때와 달리 위와 장이 조금 더 깨끗해진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음식물이나 다른 것에 쌓여있던 염증이 더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 레몬즙을 먹게 된다면은 속이 쓰려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는 피하시고요. 점심 때부터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몬즙을 드시는 타이밍은 꼭 속이 비었을 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레몬즙을 드시는 횟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레몬을 먹는다 하면은 산 때문에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레몬에 대한 오해입니다. 레몬은 산성화된 식품은 맞아요. 하지만 레몬을 섭취해서 위로 가서 소장을 통해서 간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간에서 알칼리 물질과 결합을 해서 그 산이 알칼리 물질로 변하게 해서 우리 혈액에 왔을 때는 알칼리성을 띠는 알칼리 음식이 됩니다. 하지만 레몬에 있는 유기산들은 그대로 존재해서 산과 알칼리가 공존하는 아주 특출날 음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즙은 드실 수만 있다면 공복에 여러 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 껍질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레몬 껍질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몬 안에 있는 하얀 그 과일에 훨씬 더 많은 영양이 있기 때문에 이 레몬 껍질은 그 좋은 과육을 벌레나 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 껍질을, 레몬의 겉껍질을 먹는 걸 전 추천드리지 않고요. 레몬의 속껍질을 먹는 거는 아주 좋은데, 그런데 이제 레몬 겉껍질이 솔직히 버리기에는 아까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독성은 있지만은 또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먹지는 마시고 우리 피부에 쓰는 용으로 쓰시면 아주 좋은데, 레몬을 이제 짜게 된다면은, 녹즙기에 내리게 된다면은 우선 껍질을 다 까세요. 껍질을 다 깐 다음에 레몬을 즙을 내면은 이제 레몬 즙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껍질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레몬에 있는 노란색 겉껍질과 다시 한번 섞어서 물을 약간 자작하게 담가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한번 레몬 그 녹즙기에 한번 더 내리세요. 그러면은 약간 하얀 레몬 물 같은 게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그거를 냉동실에 큐브처럼 이렇게 얼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넣으셔서 얼려 놓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세수하시거나 머리 감거나 할 때 그거를 하나씩 녹여서 린스를 같이 해주잖아요. 세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피부가 아주 말끔해지고 탱탱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레몬 껍질을 쓰는데 가장 좋은 효용법입니다. 레몬 섭취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 있나요? 레몬 섭취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내가 레몬을 처음 먹었을 때는 이가 시리지 않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가 시려졌다. 그렇다면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게 아니느냐라는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의학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레몬이 치아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치아를 빼서 레몬물에 계속 담궈두면은 녹겠죠. 하지만 인체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했을 때는 레몬은 치아를 녹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내가 처음에 레몬을 먹었을 때는 이가 괜찮았는데 시리게 되느냐는, 현대인의 90% 이상은 치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산병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아무리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고 하더라도 90% 이상의 치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요. 레몬을 먹게 된다면은 이 치석을 녹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치석이 치아에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치아고요. 이게 치석이라면은 그 사이에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그 박테리아들이 치아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갉아먹고 있을 때 어느 정도의 신경이 노출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때 레몬이 들어와서 치석을 녹이게 된다면은 맨 처음에는 치석이 있으니까 느껴지지 않겠죠. 근데 이게 치석이 점점 없어지면서 신경이 충분히 자극될 수 있는 환경이 드러나게 돼요. 이때 레몬을 먹으면은 이가 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치아를 녹이는 게 아니고 레몬은 치석을 녹여냅니다. 치아를 녹여내려면은 에나멜이나 여러 가지 구조물을 녹여내야 되는데 레몬은 그걸 녹여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레몬을 먹고 이가 시리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수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그냥 드세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치아가 단단해지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드시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위가 그렇게 강한 산이 들어오면은 피해를 입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의 산도는 pH가 2예요. 이 산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산도는 0부터 14도까지 있습니다. 0이 가장 산도가 낮은 거고요. 14는 가장 알칼리적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산도가 강한 겁니다. 위의 산도는 2고요. 레몬의 산도는 2.5에서 3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위가 레몬보다 훨씬 더 산성화가 강한 곳이란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우리가 레몬을 넣어봤자 더 이상 산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레몬을 드셨을 때 속이 쓰리다는 것은 내 몸에 위험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레몬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오렌지 단독즙부터 드세요. 우리 몸에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항상성은 우리 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내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우리 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혈압이 우리가 항상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혈압이 갑자기 높거나 낮으면 질병이기 때문에. 혈당도 마찬가지고요.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로 항상성이라는 건데, 우리 위의 산도도 우리 몸은 항상 이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음식물을 잘 소화시키고 균 같은 거를 죽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이때 만약에 우리가 약산성인 오렌지즙을 먹잖아요. 오렌지즙은 산도가 한 pH 5 정도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pH 2 더 산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알칼리를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험이 어느 정도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 있거나 레몬을 먹고 속이 쓰리신 분들은 우선 오렌지부터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레몬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속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주 편하실 겁니다. 박사님께서는 레몬을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저는 레몬을 많이 먹습니다. 아침에 저는 일어나자마자 레몬을 7개 즙을 내서 먹는데요. 7개 즙을 내봤자 한 300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레몬 주스를 한 300cc 마시고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를 저는 한 600cc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해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 30분, 40분 달립니다. 달린 다음에 이제 막바로 이제 체육관에 가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 근력 운동을 할 때는 저는 당근 씨앗즙을 마십니다. 당근 씨앗즙을 한 800cc에서 한 900cc 정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레몬즙을 한 300cc 더 마시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하기 전에 레몬즙을 한 300cc 더 마십니다. 저는 꽤 많이 마셔요. 그렇기 때문에 300cc씩 3번 마시면 900cc고 300cc를 만들려면 레몬이 한 6개에서 7개가 필요한데 거기에 3을 곱하면 한 20개 정도 먹어요, 저는. 당근도 많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당근의 효능이 무엇인가요? 제가 당근을 꼭 챙겨 먹는 이유는 당근은 산삼보다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가 산삼보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산삼을 먹고는 암을 고친 사람은 없지만은 당근을 먹고 암을 고친 사람은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근에는 강력한 항암제인 베타카로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타카로틴만큼 강력한 해독제나 항암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항암제, 즉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당근이고요. 근데 당근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순환에 아주 중요한 살아있는 칼슘도 듬뿍 들어가 있고요.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B, 비타민 K, 비타민 G도 충분히 들어가 있고 알칼로이드가 70종에서 80여 종 들어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보다 좋은 채소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근은 산삼보다 더 좋기 때문에 저는 매일 당근을 챙겨 먹습니다. 베타카로틴의 효능은 어떻게 되나요? 이 베타카로틴의 보고된 효능은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한다, 항염 작용을 한다, 항산화 작용을 한다라는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강력한 증거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베타카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이게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력이나 피부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력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안경을 써요. 그런데 제가 매년 가서 눈 검사를 할 때마다 제가 나이가 들면은 오히려 노안이 오고 눈이 안 좋아져야 되는데 매년 눈이 좋아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근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은 피부가 살짝 노래지기는 하지만은 피부에 탄력이 붙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근과 씨앗을 함께 섭취할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나요? 당근과 씨앗을 같이 드시게 되면은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저희 식품연구소에서 저 외에 여러 박사님들이 같이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저희가 2개의 논문이 있는데 이거를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논문에 의하면은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강력한 항암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C, E, K 그리고 비타민 E가 있고요. 그리고 당근에 있는 칼슘이 있어요. 근데 이게 씨앗에 있는 각종 영양소들과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을 해서 극대화된 항산화 효소, 극대화된 비타민의 효과, 그리고 극대화된 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는데요. 이 씨앗 자체에도 엄청난 영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근 씨앗즙을 만들 때 쓰는 씨앗의 종류는 생기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생대양기리를 쓰는데요. 이 대양기리는 우리나라에 있는 기리들 중에서 가장 영양이 많은 기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베난스라마이드라는 아주 독특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아베난스라마이드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개선에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홍화씨를 쓰는데요. 이 홍화씨는 칼슘이 아주 많아요. 칼슘이 풍부하고 그 외에도 백금이나 스티론등 같이 다른 식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 뼈와 골수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는 씨앗이 바로 생메밀입니다. 생메밀은 이 검정 씨앗의 한 종류인데 요즘에 나오는 문헌을 보면은 이 검정 씨앗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영양들에 대한 문헌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생메밀에 있는 누틴이라는 영양소는 우리의 혈관 건강에 아주 탁월합니다. 특히 모세혈관을 강화시키고 모세혈관을 재생시킬 수 있는 영양분들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참깨가 있어요. 생참깨입니다. 생참깨에는 칼슘이 아주 풍부해요. 칼슘은 우리 혈액에서 혈액을 해독하고 혈액을 알칼리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인데 참깨나 검은깨에는 이러한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달맞이 꽃씨가 있습니다. 이 달맞이 꽃씨는 아주 조그만한 씨예요. 하지만 이 조그만한 씨앗에 아미노산이 만 밀리그램 이상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아주 한 70여 가지 되는 황산화 물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씨앗을 당근과 섞어서 당근 씨앗즙을 낸다면은 어마어마한 영양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측면에서도 이 들어가 있는 5가지 씨앗을 전부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은 한 7만 밀리그램 정도의 아미노산이 함유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식물성 아미노산을 생각하면은 콩을 생각합니다. 콩에는 3만 밀리그램 정도의 아미노산이 있고요. 두부에는 8천 정도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 씨앗즙을 마시면은 거기에는 7만 밀리그램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아미노산도 공급이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근과 씨앗의 영양을 합쳐서 그것이 증폭화된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에서 먹으려면 어떻게 만들어 먹으면 좋을까요? 당근 씨앗즙을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당근즙을 500cc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거를 녹즙기에 내릴 때 당근즙이 나오고 또 당근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찌꺼기를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당근즙 500cc가 딱 준비가 되면은 그 당근즙을 짠 찌꺼기에 씨앗을 섞습니다. 씨앗은 대양 길이 밥숟가락으로 5숟가락, 그리고 참깨 1숟가락, 생메밀 1숟가락, 생홍화씨 1숟가락, 그리고 생달맞이꽃이 1숟가락, 이렇게 해서 총 9숟가락이죠. 9숟가락을 잘 섞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에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 상태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녹즙기에 내립니다. 그러면은 다시 물이 나오고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찌꺼기 아직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찌꺼기랑 물이랑 한 번 더 섞어서 한 번 더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완성품이 나와요. 이게 맛이 아주 달콤하고 씨앗에 있는 맛 때문에 고소하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도 정말 잘 먹고요. 이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맛도 좋고 영양분도 좋고, 이제 이거를 먹는 방법이 있는데, 드실 때는 200cc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200cc를 드시고요. 이 씨앗에 있는 섬유질에는 유익균이 엄청 많습니다. 바실러스 같이 우리 장에 유익한 균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섬유질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섬유질을 거르지 않는 대신 식사 시간에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200cc 드시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 끼로 시작하시되, 내가 씨앗즙을 먹었는데 속이 편하고 괜찮다 하면은 맨 처음에 한 끼로 시작하시지만 나중에는 한 끼 더, 그래서 하루에 2번 정도 200cc씩 섭취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집에서 만들기 번거로운 사람들은 시중에서 파는 당근즙을 사 먹는 건 어떤가요? 만약에 집에 녹즙기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많이 바쁘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좀 사 먹을 수 없을까, 그래서 당근즙 같은 거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영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은 이 유통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UV, 자외선을 통해서 멸균을 하거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열을 가해서 멸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많은 양의 영양소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효과법은 내가 집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 섭취가 간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당근은 간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우리가 건강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간이라는 장기는 우리 인체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소화, 즉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 영양을 흡수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만약에 소화가 되지 않는다면 인체에서 영양의 흡수나 에너지의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체가 저하가 되는데요. 이 화학적 소화를 담당하고 있는 간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을 자동차라고 생각을 한다면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연료예요. 기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간의 또 다른 기능은 우리가 잘 알려진 대로 해독 기능이잖아요. 해독 기능. 해독 기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인체에서 꼭 필요한 25,000여 가지의 효소를 만들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 3가지의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 없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간이 있어도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근에는 그 어떤 채소보다도 더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당근 섭취가 혈액순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당근은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데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이 베타카로틴이라는 해독제는 당연히 항암 역할도 하고 항산화 역할도 하지만은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혈액이 오염이 됐을 때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혈액의 양이 부족할 때, 그리고 세 번째, 혈관이 막혔을 때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근에 있는 강력한 해독제인 베타카로틴이 혈액 오염을 해결해 줄 거고요. 두 번째, 혈액의 양이 작다는 것은 혈액의 오염도가 심해서 혈구가 많이 파괴되고 그리고 우리 골수에서 충분히 파괴된 만큼 양을 만들어내지 못할 때 혈액이 작은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렇다면은 혈액의 오염을 제거해주는 베타카로틴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당근에 있는 칼슘이 살아있는 칼슘이 뼈를 단단하게 해주고 그러면 뼈 안에 있는 골수가 튼튼해지고 골수가 튼튼해지면은 혈구를 생성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슘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칼슘은 자세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은 뼈 건강에는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체에서 미네랄이 혈액을 해독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게 바로 살아있는 칼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이나 당근 안에 있는 살아있는 칼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혈액순환 개선에 꼭 필요한 영양이고 식품입니다. 당근 씨앗즙에 대한 오해가 있나요? 이제 당근 씨앗즙을 드시다 보면은 처음에 얼마 정도 안 드실 때는 괜찮지만은 이제 계속 드시다 보면 피부가 이제 노래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현대학에서는 카로틴 혈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타카로틴이 우리 혈액에 많을 때 우리 피부가 살짝 노란 걸 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우리가 베타카로틴이라는 주황색의 음식을 먹어서 주황색을 띈다면은 빨간색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빨갛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비트가 빨간 채소잖아요. 비트를 계속 먹는다면은 우리가 빨갛게 돼야 되는데 빨갛게 안 돼요. 제가 비트를 많이 드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분들은 빨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베타카로틴이 우리 혈액에 들어와서 피부 색깔을 약간 바꾸는 데는 다른 기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몸에서 피부를 통해서 해내는 해독의 역할입니다. 인체를 살펴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해독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간입니다. 간에서 독소를 대변으로 배출하고요. 그 다음은 신장이에요. 신장에서는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피부에서는 독소를 땀으로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해독제가 들어오면은 몸에 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져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독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땀구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근을 먹고 피부가 노래지신다는 분들은 몸에 독소가 많고 그 독소가 해독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근이 지방간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근이 지방간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적인 이유는 지방간은 간에 독소가 지방의 형태로 쌓이는 것을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의 원인은 우리가 계속 몸에 독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간에 쌓인 독소를 해결해 주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지방간의 치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근보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특히 간에 있는 독소를 빨리 빼낼 수 있는 식품은 없습니다. 당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해독 작용 때문에 그런데 당근을 먹게 된다면은 강력한 해독 작용으로 인해서 간에 쌓인 지방, 즉 간에 쌓인 독소를 없애줄 거고요. 그 외에 당근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또 간의 기능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 또한 잘 되고 그렇다면 그 간으로 가는 혈액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있다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만 해도 간세포들이 살아날 텐데 비타민, 미네랄 효소까지 충분하면은 간 기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간뿐만 아니라 간이 안 좋으신 분들도 당근즙을 먹고 많은 효과를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는 왜 위험한 질병인가요? 당뇨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혈당만 올라가는 질병이 아니라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고요. 그리고 이 혈관 막힘이 어느 한 장기나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몸 전신의 혈관을 막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당뇨가 시작되는 기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혈액순환 저하로부터 옵니다.
혈액순환의 저하가 되는 이유는 우리 혈액에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 인체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아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공급받아서 세포들이 충분히 제 기능을 다하고 또 계속 재생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식사가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결핍되는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혈액순환이 점점 저하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장기는 바로 간입니다. 간은 원래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많아야지 돌아가게끔 돼 있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간 기능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은 그 식사는 위에서 위산과 섞여서 연동 운동을 통해서 당의 형태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포도당의 형태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그 포도당이 문맥을 통해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간에서 이 영양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저장하는 대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이 소장해서 간으로 가면은 간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의 도움을 받아서 한 그 당 중에서 90은 혈당으로 내보내요. 혈중으로 내보내서 혈중에 한 90 정도의 혈당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00은 간의 글리코젠이라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은 우리 근육에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간이 이 역할을 하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이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야 될 혈당이 혈액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혈당이 한 90 정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뇌신경에서 그거를 감지해서 몸에 비상신호를 보냅니다. 이러면 안 돼. 혈당이 올라가면 안 돼. 그러면은 우리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슐린을 통해서 간이 에너지 대사를 하도록 도와주는데, 문제는 벌써 간 세포들이 기능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간이 그 인슐린을 갖다 쓰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 인슐린 저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뇨의 초기 단계를 얘기하는 건데, 이 당뇨의 초기 단계가 있으면은 거의 90%, 100%는 다 당뇨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진행이 될 때 벌써 간이 나빠졌기 때문에 당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소화가 안 되고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두통이 일어나고 피곤함이 느껴지고 신진대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몸에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식사를 하면은 졸리게 되고 항상 피로하게 되고 손발이 저리게 되고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간지럽게 되고 잦은 감기에 걸리게 되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뇨는 혈당만 올리는 질병이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곳에 피해를 입히는 질병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모든 혈관이 막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합병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질병입니다. 아침 식사가 당뇨와 다른 만성 질환 예방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당뇨 환자들은 에너지 대사부터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서 눈 감고 숨만 계속 쉬잖아요. 그래도 에너지 소비는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저녁을 먹고 아침에 깰 때까지 하루 중에서 공복 시간이 가장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결핍 상태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우리 간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간 기능 저하로 시작된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간 기능을 빨리 좋게 해서 당뇨를 낫게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간이 계속 피해를 보게 되고 간의 기능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당뇨에서 회복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당뇨뿐만 아니라 많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을 아침 식사의 결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으면은 만성염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우리 장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못한 미생물로 바뀌게 되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의 호르몬이 점점 줄어든다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필수이지만은 당뇨 환자분들 아닌 보통 사람에게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무엇인가요? 당뇨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는 살아있는 아침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즉, 당뇨는 제가 혈관 막힘으로 시작해서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한 질병입니다. 우리가 당뇨를 생각할 때 당뇨라는 병의 증상이 있고요. 당뇨라는 병의 원인이 있습니다. 당뇨라는 병의 증상은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당뇨라는 병의 원인은 혈관 막힘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증상만을 치료해서 당뇨라는 질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당뇨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혈당이 올라가는 게 무서우세요? 아니면은 합병증이 더 무서우세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은 전부 다 합병증이 다 무섭다고 하세요. 그렇다면은 혈당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은 합병증이 오지 않을까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의학의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최근 철저한 혈당 조절과 혈압 조절을 해서 환자 관리는 개선이 됐지만은 오히려 만성 합병증들은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나온 한 연구를 보면은 이분들은 당뇨 환자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혈당 관리가 얼마나 당뇨 예방에 중요한가를 본 연구인데, 한 그룹은 철저한 혈당 관리를 하게 했고요. 다른 그룹은 그냥 혈당 관리를 하지 않게 했어요. 그리고 4년을 봤을 때 4년 후에 양쪽 그룹 모두 다 당뇨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 관리는 당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왜 이러냐면은 우리가 병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져 있는데 병의 증상만 자꾸 해결한다 그래서 병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할 때는 혈당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포커스해야 되는 것은 내가 먹는 식단이 얼마나 혈액순환을 개선을 해서 당뇨의 원인을 치유할 수 있는 식단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는 아침 식단은 현미밥과 그리고 생채소 위주의 식단입니다. 현미밥은 이 겨에 어마어마한 영양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물론이고 섬유질까지 숨어져 있고요. 그리고 생채소에는 우리 혈액순환을 개선시킬 수 있는 칼슘, 마그네슘, 셀레늄, 아연들이 풍부하고요. 살아있는 비타민인 비타민 K, 비타민 B, 비타민 E, 비타민 G 또한 풍부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각종 효소도 풍부하고요. 그래서 현미밥과 생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당뇨에 좋은 음식은 당근입니다. 당근은 솔직히 모든 질병에 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에 특별히 더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당근은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식품이고 또 간의 기능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검은콩도 상당히 좋은데요. 이 검은콩에는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마그네슘은 칼슘 다음으로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강력한 해독제이며 알칼리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은콩은 그 좋은 마그네슘도 풍부한데 식물성 아미노산 또한 풍부합니다. 이제 간이 효소를 만드는 재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아미노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근을 먹고 같이 검은콩을 먹어준다면은 우리 몸에서 우리 신진대사,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울 수 있는 효소의 생산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효소의 생산이 잘 돼야지 에너지 대사도 잘 되고요. 해독 대사도 잘 되고요. 혈관 재생 대사 또한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근, 검은콩 이거를 같이 함께 드셔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에 있는 독소가 만드는 염증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가 꼭 필요한데요. 이러한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호두나 캐슈넛 이런 것들을 식사를 하실 때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반 움큼 정도 지어지는 양, 즉 호두 한 4알, 캐슈알 한 5-6개 정도를 몇 끼 식사에 드셔주면 아주 좋습니다. 검은콩은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까요? 이 콩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은 아미노산을 우리가 먹어주기 위해서 먹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는 달리 아미노산은 어느 정도 열에 비타민, 미네랄, 효소보다는 강해요. 그래서 이 콩을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콩을 직접적으로 드시기에는 생콩을 드시면은 지금 소화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드시면 다 설사합니다. 소화불량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콩은 꼭 삶아서 드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콩을 삶아서 이제 뭐 검정콩이나 메주콩이나 식사할 때 한 두세 숟가락 드시는 게 좋고요. 또 그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콩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콩즙입니다. 이 콩즙을 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삶아서 그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그 다음에 즙을 내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생콩을 생수에 불려 놓는 겁니다. 한 4시간 정도 불려놨다가 이거를 막바로 녹즙기에 내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2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즙을 만들었을 때 확연히 다른 것이 관찰이 되는데 콩을 삶아서 갈아서 이렇게 즙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5분 정도만 놔두셔서 층이 2개가 집니다. 이제 층이 2개가 지고 하지만 이 콩을
담가놨다가 불려놨다가 집기에 내리면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층이 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콩을 갈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이 어느 정도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양소가 다양한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층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갈지 않고 막바로 불려서 하면은 영양소가 하나의 형태로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층이 지지 않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이 층이 지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것이 영양소가 가장 많이 보존되고 영양소가 가장 많이 흡수되고 또 우리 소화에도 가장 적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콩즙을 드실 때는 불려서 한 4-5시간 불리시면 돼요. 그거를 녹즙기에 내리시고요. 내리신 다음에 그거를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한 중불에 이제 2-3분 정도 데우시면은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바로 약불로 내리세요. 그리고 나서 한 1분 정도만 저어주시면은 딱 됩니다. 그리고 딱 끄시면은 이제 아주 좋은 콩물이 준비가 됩니다. 검은 콩을 활용한 다른 식사 레시피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콩즙을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 콩즙은 활용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콩즙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을 하실 때 그 왜 공기가 안 들어가게 보관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바킹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실이 딱 되도록 그 안에 딱 보관하시면은 냉장 보관 한 2-3일 정도 되는데 이 콩물을 가지고 그 베이스를 하셔서 이제 콩국수 같은 것도 해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서리태 콩국수를 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베이스는 벌써 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재료만 준비하시면 돼요. 국수는 가공 탄수화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어떻게 보면 찌약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국수를 드시고 싶을 때 면으로 된 국수를 드시기보다는 채소를 써서 면을 만드시면은 아주 좋은 국수가 됩니다. 그때 면으로 만들 수 있는 채소가 바로 애호박인데요. 이 애호박에는 많은 섬유질도 있고 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식품이에요. 이거를 요즘에는 채소를 끼워서 면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쉽게 구매할 수가 있어요. 그냥 온라인에 검색만 해보셔도 나옵니다. 그거를 구매를 하셔서 이제 계속 돌리시면은 면이 만들어져요. 그 면을 아까 만든 콩물에 베이스를 하시고 거기에 캐슈넛 같은 거를 갈아서 생 캐슈넛을 쓰셔야 돼요. 볶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볶은 거 쓰시면은 활성산소가 되기 때문에 꼭 생 캐슈넛 같은 거를 쓰셔서 소금 간을 적절히 하셔서 잘 이렇게 묻혀서 그 콩 베이스에 드시잖아요. 아주 좋은 생콩 국수가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신장 기능이 나빠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증상들은 우리가 흔히 보는 소변의 거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소변에 거품이 난다는 것은 꼭 단백뇨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소변에 거품이 나면은 단백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을 때 그 독소를 내보내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소변에 거품이 많을 때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많이 피곤할 때나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나 아니면은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저하가 됐을 때 소변에서 거품이 나는 것을 종종 목격을 하실 텐데 이거는 우리의 신장의 기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독소가 쌓였을 때 그 독소를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만약에 신장의 기능이 월등한 사람들은 거품이 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품뇨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백뇨가 있으신 분들이 거품뇨가 있을 수는 있지만요. 거품뇨가 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단백뇨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장이 나쁘면 나쁠수록 우리의 혈액에 독소가 잘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우리 혈액의 농도를 가장 잘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소변의 색깔이에요. 소변의 색깔이 노라면 노랄수록 우리의 혈액의 농도는 짙은 겁니다. 혈액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변이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전에는 소변 색깔이 좀 맑아졌는데 내가 물을 옛날만큼 먹는데도 소변의 색깔이 그렇게 맑아지지 않는다면은 내 신장이 어느 정도 나빠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변의 양이 점점 줄어들 때 그때 또 신장에 충분한 물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장도 간과 마찬가지로 해독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 생기는 증상이 신장이 나빠져도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간이 나빠지면 생기는 증상이 우리가 잘 알기로 피로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은 점점 피로해지고 또 머리가 아프고 피부가 간지러지기 시작을 하고요. 하지만 신장은 우리 물의 밸런스를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장이 나빠지면은 간이 나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좀 자주 붓는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해독을 해줄 수 있는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식습관은 무엇인가요?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식습관은 우리가 신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체를 보면은 신장이 두 개가 있고요. 한 개의 신장을 살펴보면은 이 뇨관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뇨관은 사구체와 사구체에서 나오는 소변을 내보내는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신장을 보면은 이게 하나에만 100만 개가 있어요. 그렇다면 두 개면은 200만 개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소리인데, 이 200만 개의 이 뇨관을 살펴보면은 그 옆에 모세혈관들이 빡빡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은 핏 덩어리 장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핏덩어리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혈액순환이 중요한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만성신장 질환을 가지게 되는 이유 또한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혈액순환이 잘 되는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풍부해야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첫 번째 혈액이 오염이 됐을 때, 두 번째 혈액량이 작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혈관이 막혔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혈액에 오염이 된다는 거는 독소는 점점 쌓이고 그 독소를 해결할 해독제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원래 인체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통해서 혈액에 들어오는 독소를 내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해독제 역할을 하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야 되는데, 우리 식생활이 생채소가 점점 없고 전부 다 삶은 채소나 산나물 위주로 바뀌게 된다면 심각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은 점점 더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고 만성신장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꼭 생채소가 풍부한 식단, 그리고 신과일이 풍부한 식단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추천해 주실 채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신장 건강을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채소는 바로 비트와 당근, 오이, 그리고 돌미나리입니다. 당근은 아주 잘 알려진 대로 강력한 해독작용을 하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고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비트는 염소라는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염소는 그 무엇보다도 혈액을 정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트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래서 우리의 혈구를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인 철분도 공급해주고요. 오이는 여러 가지 항염제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뇨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깨끗하게 해독된 독소들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 돌미나리는 밤미나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흙에서 자라나는 미나리인데 그 어떠한 채소보다도 정화작용을 아주 탁월하게 합니다. 그래서 혈액을 정화하고 신장을 정화하는데 돌미나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물미나리와는 완전히 다른 채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미나리는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돌미나리를 쓰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채소를 가장 효과적이고 효능적으로 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인데요. 신장 기능이 아직 나빠지기 전인 분들한테 제가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 나빠져 계신 분들은 꼭 상담을 통해서 이 즙을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10중 8구 신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은 엄청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방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이 해독즙, 즉 비트즙을 드시면 아주 좋은데요. 이 비트즙을 내는 방법은 당근은 160g, 그리고 비트는 40g, 오이는 100g, 돌미나리는 60g을 즙을 내셔서 필터망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거르셔서 섬유질 없이 물만 드시는 겁니다. 이 물을 식전 1시간 전에 먹으면 신장 질환 예방에 아주 탁월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즙은 하루에 몇 잔이 좋을까요? 섭취법이 궁금합니다. 해독즙, 즉 비트즙을 먹는 섭취법은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 잔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양은 200cc입니다. 그리고 드시는 타이밍은 식전 1시간 전입니다. 우리가 이게 공복에 먹어야지 흡수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소화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생즙을 드시다 보면은 종종 설사나 방귀가 많이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장에 유해균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하루에 한 잔을 꾸준하게 드시잖아요. 처음에는 유해균이 어느 정도 번식을 하기 때문에 설사나 가스가 늘지만은 계속해서 드시면은 그 안에 있는 영양이
유해균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는 설사가 좀 났는데 괜찮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한 거를 두 잔으로 늘려보세요. 타이밍은 똑같아요. 내가 아침 먹기 전에 1시간 전에 먹었다면은 점심 먹기 전에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즙을 드실 때는 꾸준하게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 몇 잔 드시고 이거 나한테 안 맞아 하고 드시면은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꾸준히 먹게 되면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거든요. 그때서야 제대로 효과를 보시기 시작할 겁니다. 신장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신장 기능에 회복이 되는 자연적인 방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우리 신장의 구조나 신장의 원리를 살펴보면은 피 덩어리이기 때문에 피의 순환이 잘 될수록 신장의 기능은 회복이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는 우리 뇌신경세포가 재생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2018년도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나온 연구로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을 했는데요. 뇌신경세포는 이제 재생이 된다는 것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타임지에 기고한 것들을 보면은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뇌과학자들은 하루에도 수천만 개의 뇌신경세포가 생겨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신장세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혈액순환만 다시 원활하게 도와준다면은 신장에 있는 세포 또한 충분히 살아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은 죽었던 신장이나 떨어졌던 신장 기능 또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좋게 되는 방법은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방법이고, 그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채소와 과일에 있는 살아있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 계신 분들은 이 살아있는 채소나 살아있는 과일을 대량 드시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됩니다.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해 나가시면 좋아집니다.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 만성신장 질환 환자분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법이 점점 심장, 혈관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막는 습관을 줄이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식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은 이러한 식생활을 개선을 하실 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제가 오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레몬즙입니다. 이 레몬즙을 드시면은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은 레몬을 한 번도 안 드셔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레몬 한 개를 즙을 내서 물 200cc, 미지근한 200cc에 타셔서 공복 식전 30분 전에 드셔주세요. 이거를 맨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 해서 나중에는 많게는 하루에 두세 번까지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혈액순환을 늘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운동인데요. 운동 중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맨발 걷기나 이런 운동도 좋습니다. 하지만 맨발 걷기보다 더 좋은 운동이 바로 빠르게 걷는 겁니다. 빠르게 걷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달리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달릴 수 있다는 분들은 막바로 조금씩 달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중장년이시기 때문에 달린 지가 꽤 됐어. 이런 분들은 우선 나가서 걸으세요. 걷다가 약간 좀 빨리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다가 지치시면 다시 천천히 걷다가 다시 에너지가 회복되면 다시 빨리 걷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루에 20분, 30분 정도 하루에 한 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거를 하루에 2번으로 늘리는 겁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리고 나서는 계속 이거를 한 1, 2개월 정도 하시면은 내가 이 정도면 좀 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으세요. 그러면은 꼭 빨리 안 뛰셔도 돼요. 그냥 천천히 아주 살살이라도 걷는 것과 뛰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뛰어보시다가 힘들면은 다시 빨리 걷기. 그러다가 힘들면은 다시 천천히 걷기.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바꿔가면서 해보십시오. 맨발 걷기가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어떠한 연구 결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빨리 걷기나 달리기가 우리 건강에, 특히 혈액순환에 좋다는 연구들은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좋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이 햇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인체의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요즘에 나오는 연구들을 보면은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를 보면은 혈액에 있는 원적외선이 우리 몸의 염증을 치료한다.
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를 보면은 폐암 초기 환자들이 햇볕을 많이 쬐을 때와 많이 쬐지 않았을 때 많이 쬐은 그룹은 5년 생존율이 2배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도 나올 만큼 햇볕이 우리 건강에 주는 역할은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를 나쁘게 한다는 잘못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햇볕을 피하는 게 능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연구를 보면은 햇볕이 혈전도 녹여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이 가장 심한 시간대는 피하시고요. 아침에 한 30분, 저녁에 한 30분 이 정도부터 우선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몸에 변화가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만약에 피부가 걱정이 되시면은 선크림 바르시고 하셔도 돼요. 저는 선크림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크림을 바르고 하셔도 이 호주에서 나온 연구인데 아주 큰 연구였어요. 선크림을 바르게 한 그룹과 바르게 하지 않는 그룹을 한 7개월인가 8개월 후에 비타민 D, 햇볕을 쬐서 나오는 비타민 D의 수치를 봤더니 똑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바르시고 저는 안 발라요. 안 바르고 이제 햇볕을 쬐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얼굴은 다 가리셔도 돼요. 만약에 얼굴 타는 게 걱정이 되시면은 하지만 팔이나 다리는 피부가 노출이 있어야 됩니다. 옷을 뜯고 햇볕이 우리 피부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식사와 빠르게 걷기와 달리기를 병행하는 운동과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쬐주는 적절한 햇빛은 만성신장 질환 환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질병의 원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질병의 증상만을 완화하는 방법들을 고수해 왔고요. 거기에만 계속해서 공부하고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질병은 해결이 되지 않고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셔야지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의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어떠한 음식이 어디에 좋다라는 기보다는 내 몸은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